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세법 강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관처인 공실클럽에서 우리도 학생들처럼 이렇게 녹화해서라도 보내자, 온라인 강의를 좀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상속세와 증여세 편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설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금년에도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 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서 요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또 할까 합니다. 오늘 이 두 강의를 먼저 하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여러분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문제로 무슨 고통을 받거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례는 적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소득을 계산하는 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세 의무를 지느냐, 누가 내는 세금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전제가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사업자만 오로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재화를 공급하고 똑같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래서 가장 알기 쉽게 어떤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집에서 쓰던 물건을 팔았어요. 그건 세금 내느냐? 안 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사업자가 팔았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게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건 사업자라고 해서 그냥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냅니다. 그건 첫째는 뭐냐면 재화를 공급해야 된다. 재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물건을 다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를 공급해야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없고 그 세금이 공급될 때 낸다. 공급된다는 얘기는 뭐냐? 남에게 이렇게 이동될 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마찬가지. 용역이란 건 뭐냐면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 넓은 의미로 건설회사가 그러면 뭐냐? 건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느냐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느냐? 용역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누가 공급해 준 거에다가 지어주는 일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용역이다. 그래서 이제 때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해야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공급 시기가 문제죠. 공급 시기. 공급해야만 된다. 어째가 공급 시기냐? 재화는 인도 시점입니다. 인도. 남의 손으로 옮겨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의 손으로 옮겨질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때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가령 이걸 팔기로 하고 돈은 아직 안 주고 그냥 물건만 넘겨줬다. 그 넘겨주는 시점이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이어서 이때 납세 의무가 생긴 거예요. 용역은 어떠냐? 용역은 일을 끝내주는 시점이 공급하는 시점입니다. 가령 내가 이런 걸 이번에 이 고장난 걸 고쳐준다. 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다 고쳐준 완성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은 나는 건물을 임대한다. 근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합쳐진 것,
혼합된 것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공급 시기가 언제냐? 그 임대를 완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한 달 동안 이 건물을 쓰고 그 대신 그 대가를 100만 원 주겠다 하면 한 달이 끝나는 날, 자기가 한 달 동안 쓰기로 한 그 한 달이 끝나는 날이 공급 시기예요. 이때 납세 의무가 생겨요. 따라서 요 다음에 나오는 세금 계산서를 이때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동산은 이게 가끔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돈 받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나는 매월 말일에 돈을 준다 이렇게 됐으면 그 말일에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때가 공급시기고 그때가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날이고 그때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날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일치합니다. 그 공급시기고 공급시기, 그 다음에 공급시기에는 납세 의무가 생기고 납세 의무가 생긴 날을 세금 계산서도 교부해요. 세 개가 일치해요. 같은 날에 해야 돼요. 이 점은 아주 국세 부가가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속에 그러면 다 들어가느냐? 이 중에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 제외한다. 그게 바로 면세라고 하는 겁니다. 면세.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과세하는데 요런 것은 거기서 제외해 주겠다. 이 제외해 주는 것이 면세예요. 요 다음에 제가 그림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사업자가 과세를 한다. 사업자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는데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다. 두 가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서 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요건인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나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생기는데 그럼 모든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내가 낼 세금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낼 세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게 세법의 기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가가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액 계산. 여러분이 이거 상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한마디로 줄여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매출가액에서 우리가 판 가격에서 매입 가격, 산 가격을 뺀 걸 부가가치라고 그러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임대료 받는 것은 매출세액이고 내가 이 임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돈을 준 것은 매입세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료를 받을 때 세금 10%를 동시에 받잖아요. 그것은 매출세액이고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리비도 들고 뭐도 들었다. 이때 내가 부가가치세까지 합쳐서 주었다. 상대방에게. 이게 매입세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은 얼마냐? 매출세액 합계에서 매입세액 합계를 뺀 이것이 내가 납부할 세액이다. 이게 이제 아주 기본 공식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매출세액은 내가 임대료 받을 금액을 전부 합치고 그 10%를 합치고 매입세액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아온 세금 계산서 중에 부가가치세를 합치고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합계해서 매입세액 합계를 뺀 나머지를 내가 내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내가 무슨 수리를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무슨 재료도 사고 뭣도 사고 많이 샀다. 그래서 내가 받은 임대료보다도 더 많이 들었다. 이번에 수리하는데 그럴 때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어떤 결과가 됐어요?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는 정부에서 나한테 또 내줍니다.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매입세액을 잘 챙기는 거. 매입세액은 많을수록 좋고 매출세액은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대전제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가액에서 공급받은 가액을 뺀다. 공급가액, 내가 상대방에게 제공 공급가액에서 내가 그 용역을 받은 금액을 뺀다 그랬는데 세법은 뭐든지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부가가치세 계산의 대원칙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세법에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많이 있어요. 이게 세법의 특징이에요. 원칙은 이렇다고 해놓고 거기 예외를 많이 두어가지고 이 세법 법률이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외가 어떤 것이냐. 공급은 아닌데 내가 돈 받고 판 게 아닌데 공급으로 이것도 봐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세금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본래 의미의 공급은 아닌데 내가 돈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이것도 세금 내라 하는 게 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증여한 거. 요새 증여세 많이들 냈다고 그러죠?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증여한 것도 부가가치세 내야 되느냐? 공짜로 자식에게 주었는데 이것도 공급으로 본다. 매출하고 똑같이 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기를 대전제가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부가가치세 내야 되느냐? 안 내죠. 왜냐? 그건 내가 사업자의 자격으로 준 게 아니니까 그건 안 내요. 그런데 마침 그 건물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하던 건물을 이번에 자식에게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의 자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법에서 보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중에 그러면 내가 5억 원짜리를 자식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10% 5천만 원을 내느냐? 그게 아니고 요 다음에 보는 토지는 면세예요 또.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보통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재산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예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를 증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값은 면세니까 빼고 건물값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혼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짜로 주었는데 건물 가격이 얼마고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가격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기준시가라고 하는 걸 늘 발표하죠. 정부가 과세하는 가격은 이건 얼마다 이건 얼마다. 그 비율로 쪼갭니다. 가령 5억 원짜리를 증여를 했는데 토지가 3억 원어치고 건물이 2억 원어치다. 그러면 건물 2억 원어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긴단 말이죠. 그러면 건물이 2억이고 토지가 3억인 줄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고시가격 비율로 쪼개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위에서 흔히 보면 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자식에게 증여했어요. 조그마한 거 임대하던 거 오피스텔 하나 증여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건물 가격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토지는 안 내더라도. 근데 보통 이거 모르고 다 증여합니다. 또 세금 안 낸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증여도 이거 세금 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공급으로 본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 문제 삼으면 다 문제에 걸려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직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 공짜로 주어도. 어떤 경우냐면 방금 공급으로 봐가지고 과세하는 예외가 있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공급처럼 보이지만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다. 공급으로 안 보는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예가 사업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양도. 사업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개 재화 하나하나, 개개 물건 하나하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냥 몽땅 털어서, 포괄이란 얘기가 뭐예요? 이거 보따리 하나에다 전부 쌓아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준다 그 말이죠. 개별적인 자산을 준 게 아니고 한 보따리에 쌓아서 그냥 몽땅 줘버린다. 그러면 한 보따리에서 뭘 싸느냐?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업용 재산만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업에 필요했던 모든 재화를 한 보따리에 싸서 넘겨준다. 자식에게 준다.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을 한 보따리라고 그러는데 한 보따리에 그러면 싸는 게 뭐냐? 이 회계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자산과 부채를 다 넘겨준다. 이걸 포괄적 양도라고 한다는 말이죠. 포괄적 양도. 포괄적 증여 또는 포괄적 양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은 내가 너한테 증여하는데 부채는 내가 갚을 거니까 그건 네가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부채는 안 넘겼어요. 자산만 넘기고 부채는 안 넘겼어요. 그러면 포괄적 양도냐 아니냐? 포괄적 양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것은 이런 내가 임대하던 거 뭐 조그만하다고 그냥 무심코 그냥 증여 등기해 줘 버리고 놨다. 그런데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대할 때의 자산 부채가 그대로 아들에게 다 넘어갔느냐? 다 넘어갔으면 포괄적인 양도니까 부가가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거 아니고 부채는 안 넘기고 자산만 넘겼다.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자산 중에서도 몇 가지만 넘기고 몇 가지는 안 넘겼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 실수하기가 쉽고 아직도 이 문제가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세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증여도 민법에서는 이걸 계약으로 봅니다. 우리는 증여는 그냥 공짜로 넘어가는데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상식으로. 근데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계약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하고 받겠다는 사람도 내가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두 의사표시가 일치할 적에 이걸 계약입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아니고 두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이걸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증여도 일종의 계약으로 봐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보통 계약서도 잘 안 쓰고 증여는 그냥 무심코 이거 아들 준다 하고 넘겨버리는데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증여 계약서를 쓰실 적에 이걸 포괄적으로 다 넘긴다든지 건물만 넘긴다든지 일부만 넘긴다든지 이걸 증여계약서에 표시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왜 그러면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고 실제로 이거 잘 안 지켜지느냐. 증여를 하면 보통 증여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등기 업무는 법무사들 업무니까 법무사한테 내가 이거 아들한테 넘길 테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갖다 준단 말이죠. 법무사는 세법을 잘 모르니까 본인이 넘겨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단서를 안 붙이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했을 때 여러분이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길 적에도 이 말을 써달라. 나는 이것을 내가 가진 자산 부채를 그대로 다 자식에게 넘기느라는 포괄적 양도라는 말 꼭 써달라. 이렇게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포괄적 양도에서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증여를 한 게 아니고
증여를 한 게 아니고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았어요. 팔면은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건물은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고 그랬죠. 다만 포괄적으로 한 보따리에 싸서 자산부채를 다 그대로 넘겨가면 그때만 안 낸다 그랬죠. 그런데 요새 이제 사례가 무슨 사례가 많이 있는가 봤더니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든지 또는 어떤 건설회사가 사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낡은 건물을 사간다든지 그러면 그 건물을 파는 사람 그건 아까 법률 용어로는 뭐예요? 건물을 팔았다. 재화를 공급한 사람. 재화를 공급한 사람은 그러면 땅은 면세니까 괜찮지만은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그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이거 헐어버리고 다시 질 거니까 이거 건물 없는 것으로 계약합시다. 그러면 그 법률을 모르는 사람은 그럽시다 하고 계약해버려요. 근데 그것들이 요새 문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매매계약서에다 건물도 집어넣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물을 헐어버릴 거야 아예 안 집어넣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건물을 헐어버리고 매매계약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땅만 매매한 게 되잖아요. 그럼 땅은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그랬어요? 안 낸다고 그랬죠? 면세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건물까지 넘겨줘요. 토지 건물을 다 넘겨줘요. 그리고 계약서에다는 이런 말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세무관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토지 건물 합쳐서 10억 아니냐, 이 계약서가. 그러면 이 중에 건물 가격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그 부분에 부가세를 내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얻어맞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또 그걸 좀 양쪽에서 다 알았어요. 사업자도 알고 파는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다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건물은 앞으로 산 사람이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토지 가격만 치고 계약을 한 거죠. 나는 어차피 헐어버릴 거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포괄적으로 양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건물은 어차피 헐어버릴 건데. 그러면 건물을 헐어버릴 거면 토지 가격으로만 쳐주면 좋죠. 그렇죠? 토지는 면세니까. 근데 토지 가격으로 앉죠. 가격은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가격이다. 이렇게 우기고. 그 다음에 건물을 헐어버린다면 이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양도라는 것은 자산 부채를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대로 하던 사업이 매수인한테 넘어가서 사업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이런 조건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이 많이 생겼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아주 판결문에 그 판결 용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 팔아버린데 건물 안에 뭐 쓸데없는 건 뭐 많이 비품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안 가져갔다고 해서 포괄량도 아니다 해서 과세하면 이건 좀 지나친 거다, 억울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될 정도로 넘어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매도자가 판 사람이 하던 사업이 산 사람한테 넘어가서 산 사람에게도 그대로 그 사업이 유지될 정도의 유지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면 이건 포괄적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아주 판결문을 아주 멋지게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자산과 부채는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만 해도 좀 그렇게 너그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꼭 무슨 망치까지 다 넘어가야 되고 책상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건물하고 이 보증금이라든가 채무만 그대로 넘어가면 나머지 사람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면 되는 것이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재개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건설회사가 사가는 건 대부분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트집 잡는 겁니다. 헐어버릴 건데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내라. 사간 사람들은. 당신이 헐어버린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팔았는데 당신이 내라. 근데 그 사람은 또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이 부가가치세란 본질이 아까 납세 의무자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어요?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공급을 하면 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세금이 누락된 것이 사간 사람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사간 사람한테는 고지서를 안 보냅니다. 판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그래서 요새 문제되는 것은 저한테도 그런 상담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죠. 판 사람한테 세무서에서는 절대 사간 사람한테는 고지를 안 보냅니다. 고지서를. 판 사람한테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간 사람과 판 사람 간의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은 세금을 내보내는 것은 판 사람한테 내보내니까 당신이 할 수 없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 사람들은 억울하죠. 산 사람하고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고 내야 넘겨줘야 될 건데,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넘겨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제 민사로 다투는 수밖에 없어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당신의 말만 믿고 내가 부가가치세를 안 받고 넘겼지 않느냐.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받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내라. 이렇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다는 것 같은데 요새 이 재개발이 유행되고 뭐 재건축이 유행되다 보니까 이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오늘 특별히 내 강의 중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지금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팔 때, 건물을 팔 때 사간 사람이 이거 헐어버릴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사갈 때는 반드시 헐어버리고 팔아야지, 있는 상태에서 팔면서 이거 헐어버릴 거니까 괜찮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